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최우선 면제에 관련해서 틀린 것. 암기 프린터는 29번, 요약집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서울인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500만 원까지인데요. 1억 6,500이라도 5,500, 1억이라도 5,500, 5,500이라도 5,500. 만약 보전금이 5천이라면 5천만 최우선 면제 받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 얘기입니다. 아까 상가의 경우에는 세종시가 광역시에 해당된다 했죠. 주택은 과밀억제권액에 해당됩니다.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요약집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과밀억제권액 1억 4,500, 4,800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액하고 세종, 용인, 화성, 김포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800, 700 해서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9번, 요약집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8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주택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정 신청을 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 필증의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후 또는 밋이라고 해서 X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밋이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다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밋이라는 말도 없고 또는이라는 말도 없고 매수 신청 대리는.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4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차 모바일 신고 제도가 도입된답니다. 모바일 신고는 내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이트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에 들어가는데 다른 점이 매매 계약의 경우 개업공개사 가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되는데 휴대폰 모바일로 하는 거는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거 다 가능해요. 네이버로 그냥 로그인 할 수도 있어요. 자, 87번입니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자격증 사본 답 4번, 5번 두 개죠, 두 개. 요거는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대로죠. 요 세 개는
자격증 4번 미제출입니다. 근데 4번, 5번은 왜 제출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 좀 논리력은 부족합니다. 그 입법의 불비, 공무원한테 제가 왜 4번, 5번은 왜 제출하는데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합니까? 물으니까 4번, 5번 이거는 왜 빠졌지?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관계사 고용 신고는 제가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보니까 아예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출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여기는 아직 정보망이 안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법원하고 이게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국토부에는 어쨌든 그래서 4번,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은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된다. 88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차임 변동이 없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년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5% 정도는 올리죠, 보통.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LH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 이런 거는 지금 임대료를 계속 안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한 당선되고 나서는 또 아직까지 올해까지도 안 올리고 내년에 올린다더라고요. 이제 내년 되면 또 정권 바뀌면 또 안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LH 적자가 심하대요. LH 같은 경우는 뭐 땅 분양하는 건 돈 엄청나게 번다. 신도시 만들면 땅 그 개발해가지고 그 민간 건설회사에 분양하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에서 다 까먹는다고.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월세 받으면 공사비하고 이게 감당이 쉽지 않잖아요. 4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즉 경기도 아닌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에 있는 군도 옹진군, 강화군은 인천은 해야 되겠죠, 신고. 광역시에 있으니까. 양평군은 경기도에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신고. 가평군은. 근데 저기 합천군, 함양군, 함안군 이런 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원래 현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고 했었어요. 옛날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뉴스에 임대차 3법이라고 나오지 않고 임대차 2법이라고 나와요. 그 2법이 뭐냐면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5%밖에 못 올린다. 갱신하는 경우도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거고요. 3법 중에 하나 바로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현 정부에서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요. 이때는 단 전입신고하러 갈 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공무원이 그 보고 입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89번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객관식 어렵게 내봤습니다. 포상금 암기 프린터 28번 1년에 1,000만 원은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죠. 뭐부터 볼까요? 포상금 지급 대상 볼까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무부양 광시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무부양 광시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무부양 광시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부양 광시공시 할 때 시가 이거
공식 공동중개 제한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하나 둘 셋 세 개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원인 거 유사맹증 사용 1년에 1,000만 원 맞죠?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양도대여 1년에 1,000만 원 맞네요. 그 다음에 개공한 인자가 표시광고 광고도 1년에 1,000만 원 맞죠? 유사맹증 1년에 1,000만 원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이게 시공시 암기 프린트 11번 맨 밑에 있는데 왕따 시키는 거 공동중개 제한하는 건 3년에 3,000만 원이죠. 1년에 1,000만 원이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 요 두 개네, 두 개. 2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하고 22번 두 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터 22번하고 28번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거보다 쉽게 내겠죠. 저는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몇 개인가 이렇게 한 거고요. 또 보기도 많이 냈지만 실제 시험에는 보기가 요 안에 박스 안에 4개 아니면 3개 들어간다고 주로. 자, 다음은 90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틀린 것을 했는데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변경하는 경우 연장해서 계속하려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 외의 군적은 신고 대상 아니고요.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은 준주택이죠. 그러나 오피스텔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단 동주민센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92번입니다. 92번 할 차례 맞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해제 신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하여야 한다.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처벌받습니다. 500만 원 이하가 되려 해제 신고 안 하면.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취소 소송해가지고 3년 후에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해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국가 등도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만 해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단 국가 등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해제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해제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준용한다고요. 그대로.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모든 임기, 모든 이게 또 틀렸네요. 공무원은 공무원은 제외예요. 연수교육하러 그 시청에 이런 데 가보면 공무원들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얼마만나 바뀌나 물어보니까 매년 바뀔 수도 있대. 보통 2년 정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또 어떤 지자체는 가니까 18년째 계속 이 부동산 중개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보니까 5년, 최대 길어도 5년까지, 5년 넘으면 무조건 다른 데로 전공 가야 되나 봐요. 이제 2년만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5년 넘게 되면 무조건 옮겨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옛날에는 선생님들 뭐 많이 받아먹고 했잖아요. 이거 알고 지나고 이러면 막,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옛날에는 제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아버지 와라, 엄마 데리고 와라 하는데 안 데리고 가니까 그 뭐 오라는 게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 거의 돈 가져 오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오라고 얼굴만 한 보자 해서 얼굴만 보여줬더만 재수 없다고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걸. 아니 애가 저 딸이 그 초등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해가지고 그럼 뭐 사주고 그래야 된다더라고. 학교에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만은 부모 어떻게 생기는지 얼굴 좀 한번 보자 그렇게 집에 가서 말하라 했대. 그리고 얼굴만 한번 보자 한 줄 알고 얼굴만 보고 그냥 오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하는데 간사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요. 근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이게 위원회, 이게 우리나라에 600개가 넘게 있대. 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요식행위에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저도 위원회 이런데 좀 회의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요. 우리는 가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라고 손들으라고 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는데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하면 다음에 절대 위원 위촉 안 하죠. 무조건 찬성하고 나면 뭐 밥 비싼 거 가서 밥 사주고 그 회의 수당 주고 이러는데 괜히 거기 밑보이 가지고 다음에 부르지도 않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혼자서 왜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했냐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여는 이유가 책임을 안 지려고, 자기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에서 이렇게 다 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600개나 된대요, 우리나라에. 자, 9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93번은 했죠. 이거 맞아요, 이거. 이제 또 빠진 거 없어요? 빠졌어요? 이게 자꾸 두 개씩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서 말하세요. 두 개 넘어가니까 자꾸. 자, 93번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임대차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해야 된다. 사용했다면 돈은 내고 있어야지 공짜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 신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냥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여기 있고, 또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줄 필요 있고 안 해줘도 되고요. 또 주택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는 경우에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죠. 4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중대한 과실.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하는 것은 그냥 고의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여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입니다. 암기 프린트 29번.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거기에 보니까 까만 별표 맨 밑에 바로 위에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상가 이렇게만 적어놨죠. 높은 건 낮은 건 안 적어놨죠. 적을 칸이 없어서 안 적은 거예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마찬가지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주택도 우리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하고 실제 살고 있어야 되죠. 전입신고만 돼 있고 실제 안 살고 있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중요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걸로 생각할 텐데 그 이제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실제 장사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또 2개 넘어가네요. 94번. 94번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고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고 암기 프린트 50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라고 되어 있죠. 매월 1회.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5번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기본적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 좀 확인설명서 서식이니까 여기에 빠졌죠. 이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은 판매 의료시설은 빠졌다고 했죠. 세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 수 없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소방, 배수, 소음, 소방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네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진동, 수도,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네요. 교육시설은 초, 중, 고등학교 뭐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주인이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죠. 초등학교 어디에 있는지 주인도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집 밖에 있는 거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일조량 주인이 말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판매 의료시설 요거는 주인이 굳이 분류하자면 요거는 기본 확인사항이죠. 지금은 물론 서식에 기재 안 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열공급, 도로, 열공급 이거는 그 집 안에 들어가 봐야 하니까 세부 확인사항. 도로는 기본 확인사항이죠. 도로는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지는 주인이 말 안 해줘도 주인도 몰라요. 자기 집 앞에 몇 미터 도로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도배는 주인이 말 안 하면 알 수 없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이게 지금 뭐 기본 확인사항이 3개가 없네요. 판매 및 의료시설은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3개라고 봐야 되겠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내용으로서는 3개가 답인데요. 이게 교육시설은 들어가요. 도대주 교판, 판매 의료시설만 삭제됐어요. 교육시설은 들어가요. 지금은 정확하게 하려면 3개가 되겠죠. 초품화 아파트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은 뭐냐 하면 그 우리 확인설명서 요약집은 160페이지 한번 보시. 160페이지 아니에요? 요약집도 웬만하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데 이제 160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세부 확인사항을 더 암기하기가 쉽죠.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의 상태, 벽면 및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이건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이런 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95번에 답 4번인데 기본 확인사항이 올해 7월 10일부로 바뀐 걸로 하면 3개로 바꿔야 되겠네요. 판매 의료시설은 도대주 교판에서 삭제됐습니다. 판매 의료시설은. 그래서 4번으로 하고 판매 의료시설을 빼고 3개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신고 사항이 아닌 것, 임대차 계약,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고해야 되고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행사 갱신한 경우만 해당되고요.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신고사항 아닌 것은 하면은 지금 없다고 해야 돼요. 연계로 해가지고 1번이 답입니다. 이게 원래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은 전부 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96번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보면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 10일부로. 그래서 모두 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신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특히 지금 비업이 맨 마지막에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안 들어갔는데 올해 7월 10일부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중개거래인 경우만 신고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그냥 계약서 들고 오면 그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명판 보고 그대로 기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7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먼저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해임허가죠. 거짓해임허가 요거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해임 포상금 지급 대상, 허가, 거짓해임 허가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거짓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맨 밑에. 그러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 암기 프린트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개가 있어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번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 이거는 거래해놓고 거짓신고하면 자진신고하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죠. 이건 자진신고 대상 아니라고요. 암기 프린트 47번 보면 되겠죠.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도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되는 거 2개 있네요. 지금 기억하고 리얼 2개네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거, 요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진신고는 가태료의 경우에만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염은 징역 벌금이고요, 비협은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당연히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답 2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게 기억하고 리얼 두 개라고요. 좀 어렵죠. 이렇게 내면 굉장히 어려운 패턴입니다. 근데 한번 이걸 통해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9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인 외이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예요? 25일 이내죠. 자금조달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거래 당사자 외의자가 신고, 즉 개업공개사한테 신고하려고 하려면 25일 안에 줘야 개업공개사가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입력하면 되거든요. 25일입니다. 25일. 외의자니까 외의자에게 신고관청에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외의자에게 제출하려면 25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2번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된다. 4번도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고요. 5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역시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2번부터 5번 다 전자문서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 건 좀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고, 답은 1번입니다.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계획 신고하려면 30일 이내에, 만약 개업공개사한테 시키려면 25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요. 신고관청이 직접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근데 외의자가 제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신고하려는 자가 개업공개사잖아요. 개업공개사한테 25일 이내에 줘야 30일 이내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1번이 틀린 답이고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대법원 판례 소수 의견이고요. 다수 의견은 1995년도에 설치했다면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2024년이기 때문에 20년 넘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점유기간 동안이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지를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한 때부터. 시효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죠. 부부 쌍문 형태로 합장하거나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사성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되죠. 민법의 지상권하고 똑같다고 하면 5년입니다. 5년. 왜냐하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이 분묘를 굳이 분류하면 특수 공작물이에요. 근데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되기 때문에 틀렸다고요. 옳은 것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전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2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은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번은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적인 경우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초과 시에만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상이니까 딱 6억이라도 해야 되죠. 초과 시만 하면 6억은 안 해도 되니까요. 5번이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죠. 13번.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은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투기과일지구는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또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0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데요. 2차 과목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완전히 몰라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